집이 왜 이래? 청소도 안 했어? 어머니, 애들 돌보느라 아직 못했어요. 애 키운다고 집안일을 안 해? 며느리가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1987년 미아리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76년 봄 전라북도 작은 마을. 박미선은 17살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졸업 후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 같은 마을 순이가 먼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구로공단 섬유공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달 후 순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울로 와. 공장에서 사람 뽑는데 기숙사도 있어. 월급은 6만 원이야. 박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6만 원이면 1년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 가서 공장 다니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장?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순이가 먼저 갔잖아요. 거기서 돈 벌면 집에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했습니다. 보름 후 박미선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파마머리에 양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여기. 언니, 완전 달라졌네. 다음 날 박미선은 구로공단 섬유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6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모두 시골에서 올라온 열대 6에서 20살 사이의 여공들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비와 밥값을 빼면 3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여공들은 그 돈으로 옷을 사고 화장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달랐습니다. 1만 원만 고향에 붙이고 나머지 2만 원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돈을 왜 그렇게 모아? 나는 나중에 큰돈 모을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17, 18, 19, 20. 박미선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나갔지만 박미선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82년 박미선은 23살이 되었습니다. 공장 일을 시작한 지 6년째였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대문 시장을 지나가다가 약국 유리문에 붙은 종이를 봤습니다. 직원 구함, 월급 12만 원. 박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2만 원. 공장보다 4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 직원 구한다고 해서요. 남자가 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23입니다. 학력은? 중학교 나왔습니다. 일해본 적 있어요? 공장에서 6년 일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침 9시. 이렇게 박미선은 최진수의 약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며 박미선은 최진수를 관찰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이혼했다는 것,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국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약국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네. 1년이 지났습니다.
1983년 여름 박미선은 24살이 되었습니다. 최진수는 박미선을 신뢰했습니다. 어린 딸이 가끔 약국에 오면 박미선이 잘 챙겨줬습니다. 어느 저녁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딸이 당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애가 참 착해요. 미선 씨, 나랑 결혼 생각 없을까요? 미선 씨는 우리 딸도 좋아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요. 박미선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실하고 착하면 됐어요. 박미선은 며칠을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약국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미선은 승낙했습니다. 1983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희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공장 출신, 마음에 들 리 없었습니다. 결혼 후 박미선은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기를 바랐지만 딸이었습니다. 그 사이 최진수는 약국을 미아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장소에서 약국은 더 잘 되었습니다. 재산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박미선은 성공했습니다. 공장 기숙사를 벗어나 약사의 아내가 되었고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최진수는 아내에게 다정했고 약국 일도 잘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첫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랐지만 딸이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아직은 며느리에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약국 일이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강남 쪽 술집 성냥갑이 나왔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박미선은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그날 남편은 약국에 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약국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요? 최진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주말에도. 돈은 내가 벌잖아. 박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은 더 컸습니다. 또 딸이야?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최진수는 집으로 오지 않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술집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나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싸우면 손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박미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절반밖에 못 받아. 그건 손해야.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집이 왜 이래? 청소도 안 했어? 어머니, 애들 돌보느라 아직 못했어요. 애 키운다고 집안일을 안 해? 며느리가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건 다 집에 재미가 없어서야.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아내 탓이라니.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차별이었습니다. 전처가 낳은 손녀는 이미 9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만 편애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새 옷 사왔어. 예쁘지? 전처의 딸 수진이에게 새 원피스를 입혀주며 좋아했습니다. 그 옆에서 박미선의 2살배기 딸이 쳐다봤습니다. 우리 애들 것은요? 박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아직 어려서 옷 금방 작아지잖아. 수진이 헌 옷 물려주면 되지.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이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수진이 데리고 백화점 구경 좀 가려고. 우리 큰애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애가 아직 어려서 힘들잖아. 수진이는 말 잘 듣는데. 시어머니는 수진이 손만 잡고 나갔습니다. 박미선의 딸은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박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에게만 10,000원짜리를 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미선의 2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돈을 몰라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도. 아직 애기들이 돈을 알아? 나중에 크면 주지. 박미선은 참을 수 없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박미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선아, 너 우리 진수랑 사이가 안 좋다며? 진수가 밖에서 논다는 소문 들었어. 다 내 탓이야. 제 탓이라고요? 그래. 우리 진수는 명문대 나온 사람이야. 너 같은 애랑은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전에 며느리는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좋았어. 시어머니가 나간 후 박미선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 재산은 내 거야. 내가 애 낳고 키우고 있잖아. 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박미선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무시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원망보다 더 큰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이 집 재산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 어느 날 밤 또다시 늦게 들어온 남편을 보며 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없으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됩니다. 3억 원. 게다가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사의 경우 1억 원이 나왔습니다. 박미선은 계산했습니다. 3억 재산 더하기 1억 보험금. 총 4억 원. 당시 4억 원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박미선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박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선은 택시를 대절하기로 했습니다. 미아동 근처 택시 정류장에 갔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그중 젊어 보이는 한 명을 골랐습니다. 기사님, 시간 있으세요? 네, 어디 가실 건가요? 가는 게 아니라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남편을 미행하고 싶은데 시간당 10,000원 드릴게요. 한동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시 시간당 10,000원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철은 27살이었습니다. 녹번동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벌어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동철은 최진수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강남 쪽 술집에 자주 가십니다. 여자들도 만나시고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박미선은 약속한 돈을 건넸습니다. 한동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돈이 꽤 있나 보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미선은 다시 한동철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계약이었습니다.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철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동철은 성실하게 일했고 박미선은 약속한 돈을 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한동철을 조용한 다방으로 불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기사님, 돈 벌고 싶으세요? 그야 당연하죠. 큰 돈이요. 아주 큰 돈. 한동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나요? 박미선은 잠시 주위를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한동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원. 당시 그 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4천만 원을. 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가요? 박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없애주세요. 한동철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네, 지금 남편을 죽여주세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요. 한동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그건 안 됩니다. 기사님, 4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기사님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 택시 안 몰아도 돼요. 한동철은 흔들렸습니다. 4천만 원. 그 돈이 있으면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들키면 어떡합니까? 안 들켜요.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됩니다. 요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만약 잡혀도 교통사고 가해자로만 처리되면 몇 년 살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오면 4천만 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동철은 고민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동철은 집에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 4천만 원. 여자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천만 원? 그게 무슨 일인데? 좀 위험한 일이긴 한데. 위험해도 괜찮아. 우리한테는 그 돈이 필요해.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 순 없잖아. 여자친구의 말이 한동철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한동철은 박미선에게 연락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미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친구들 불러요. 돈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한동철은 친구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조동현과 유흥수, 모두 운전사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총 5명의 공모자가 모였습니다. 박미선, 한동철, 한동철의 여자친구, 조동현, 유흥수.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도 나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계획을 세울게요. 기사님은 제가 신호하면 차로 들이받으면 됩니다. 박미선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3억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1억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억 원. 그중 4천만 원을 한동철에게 주고 나머지는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박미선은 범행 전부터 한동철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0만 원, 그 다음 500만 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미리 건넸습니다. 이건 성금이에요. 일이 끝나면 나머지 1,000만 원 드릴게요. 돈을 받은 한동철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살인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동철의 여자친구가 최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술집에서 만났던. 최진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오늘 시간 되세요? 우이동에서 잠깐만 만나요. 최진수는 승낙했습니다. 저녁 9시 그는 택시를 타고 우이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약속 장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기사가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한동철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최진수가 엉뚱한 곳에 내리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박미선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박미선은 완벽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핑계는 운전 연습이었습니다. 박미선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장 다니던 시절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거의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진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후 박미선은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7월 초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나 운전 배우고 싶어. 약국 장부를 보던 최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전? 갑자기 왜? 요즘 여자들도 다 운전하잖아. 나도 배워서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싶어. 그것도 그렇네. 내가 가르쳐 줄까? 정말요? 그런데 낮에는 당신 바쁘잖아. 주말에 하면 되지. 주말에도 손님 많잖아. 차라리 밤에 하면 어떨까? 새벽 시간에. 최진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에? 응.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정도면 차도 없고 한적해서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 최진수는 피곤할 것 같았지만 아내의 적극성이 기특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자. 박미선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한동철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확실한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남편을 데리고 매주 2-3번씩 새벽에 나갈 거예요. 기사님은 뒤를 따라오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이받으면 돼요. 사모님이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요? 네. 남편한테 운전 배운다고 할 거예요. 사실 저는 10년 전에 면허를 땄어요. 남편은 모르지만요. 한동철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시네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우리 집 앞에서 불 끄고 대기하세요. 금요일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운전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최진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박미선이 운전석에, 최진수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자, 시동부터 걸어봐. 키를 돌리고. 박미선은 일부러 서툰 척했습니다. 시동을 몇 번 꺼뜨렸습니다. 아, 긴장돼서 그래. 괜찮아. 천천히 해. 차는 천천히 미아동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한동철의 차가 불을 끄고 따라왔습니다. 한동철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첫날 밤 한동철은 기회를 노렸지만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인데도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사람도 보였습니다. 조급하게 굴면 안 돼.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점점 운전 실력이 늘어가는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도 제대로 못 걸더니 한 달 후에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2달 후에는 기어, 변속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최진수는 뿌듯해했습니다. 당신 운전 배우는 게 빠르네. 금방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 그래. 하지만 박미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백미러로 뒤따르는 한동철의 차를 확인하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동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박미선도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봄이 왔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1년째 계속되는 새벽 운전 연습. 최진수는 아내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꾸준히 연습하다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낮 동안 최진수는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약을 조제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도 운전 연습 나갈까? 최진수는 조금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이제 거의 다 배웠으니까 몇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박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최진수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박미선이 운전석에, 최진수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볼까? 수유동 쪽으로. 그래, 좋아. 다양한 길을 경험해봐야 실력이 늘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는 한동철의 승용차가 불을 끄고 따라왔습니다. 한동철의 차에는 친구 조동현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미아동을 벗어나 수유동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차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50분. 수유일동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식집 팔도강산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앞길은 완벽했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여보, 뒷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최진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 덜커덕하는 소리. 뭔가 이상해. 한번 봐줄래? 알았어. 최진수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뒷바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타이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한동철의 차가 보였습니다. 박미선은 비상등을 2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한동철이 조동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한동철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차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진수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3미터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5세 약사 최진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떨렸을 뿐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동철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박미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진 집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미선은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어디십니까? 수유일동 8도 강산 앞이요. 빨리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최진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박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여보. 경찰이 박미선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편이 내려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가해 차량은 보셨습니까? 어두워서 잘 승용차였던 것 같은데 번호판은 못 봤어요. 경찰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인 뺑소니 교통사고로 보였습니다. 새벽에 운전 연습을 하다가 차를 세웠고 남편이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하던 중 뒤에서 온 차에 치였다. 목격자는 없었고 가해 차량은 도주했다. 경찰이 박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희가 가해 차량을 찾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최진수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박미선은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박미선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최진수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약국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친척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직 39인데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어떡하나. 박미선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미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양팔을 잘라서 눈을 충혈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희는 아들의 죽음에 통곡했습니다. 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박미선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저 노인네도 없앨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경찰이 박미선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정확히 몇 시에 사고가 났습니까? 새벽 3시 1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해 차량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승용차였던 것 같은데 색깔이나 번호는 못 봤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동철이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한동철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박미선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3평 아파트, 9천만 원 상당의 점포. 시어머니도 상속권이 있었지만 박미선은 교묘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들 키우며 약국도 운영해야 하잖아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두고 어머니 모시며 살게요. 정숙희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미선아, 애들은 내가 키울게. 약국도 박미선이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약품, 보증금 모두 박미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1억 원. 보험회사는 조사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박미선은 혼자 방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3억 원, 약품과 보증금 1억 8,500만 원, 보험금 1억 원, 총 5억 8,500만 원. 한동철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박미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희가 문제였습니다. 정숙희는 아들이 죽은 후에도 매일 아침 약국에 나와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돕겠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며느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희가 박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더라. 어머니, 약국 운영하느라 그래요. 그래도 남편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조금은 슬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미선은 짜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정숙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선아, 세용이 재산은 어떻게 정리했어? 다 정리했어요.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 나도 상속권이 있는데. 어머니, 다 어머니랑 상의하고 한 거예요. 내가 언제 동의했어? 정숙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빨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계속 간섭하네. 차라리 없애버릴까? 남편을 죽인 것도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은 한동철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기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 한동철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요? 사모님, 저 지금 여기 갇혀 있어요. 나오면 하세요. 곧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도 처리해 주세요. 한동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 원래 약속에 포함된 거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 4천만 원은 두 사람 다 없애는 대가예요. 한동철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 하겠습니다. 9월 초였습니다. 한동철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한동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자꾸 재산 문제로 시비 걸어요. 한동철은 정숙희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정숙희는 매일 아침 6시 40분쯤 약국으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9월 5일 새벽 6시 40분이었습니다. 정숙희는 평소처럼 약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한동철은 택시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택시가 정숙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62살 노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튼튼했습니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 출근하던 시민이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동철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숙희는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우리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나도 교통사고를 당하다니.
게다가 같은 사람한테 정숙희는 뭔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선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정숙희는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너, 혹시?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뭔가 관련되어 있다고. 며칠 후 정숙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더욱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한동철은 다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보석 중에 또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몇 달 사이에 교통사고를 2번 일으켰고 2번 다 같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동철이라는 택시 기사가 약사를 치어 죽이고 몇 달 후에 그 약사 어머니를 또 쳤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 서울에 사람이 1000만 명인데 같은 집안 사람을 2번이나 친다고요? 경찰은 한동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면회 내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동철의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돈은 다 받았어? 한동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못 받았어.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받아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형사들은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여자친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박미선과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미선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미선이 한동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기록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보낸다? 이것은 명백히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8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미선을 소환했습니다. 북부경찰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부인,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한동철 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남편을 죽인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그 사람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해자한테 1천만 원을 보냈어요.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한동철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한동철, 솔직히 말해. 박미선이 돈 줬지? 아닙니다. 우리는 면회 내용을 다 들었어. 여자친구가 돈 받았냐고 물었잖아. 한동철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왜 같은 집안 사람을 2번이나 쳤어? 한동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뭘? 박미선 씨가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백이 터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미선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박미선,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한동철이 자백했습니다. 박미선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11월 20일 밤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뭘 했습니까? 남편을 죽이라고 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11월 21일 서울 북부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미선과 공범 한동철의 여자친구 조동현, 유흥수 총 5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듬해 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미선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숙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손에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까지 죽이려 했다니.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것은 극히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미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피고인 한동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박미선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28세 여자는 4억 원을 손에 넣으려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여름 서울 미아리에서 벌어진 청부살인 사건. 그것은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인 한 여자의 비극적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베테랑의 사연과 함께 그 여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